자, 그럼 229페이지.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자유를 할 차례입니다. 네, 우리 책에 보시면 분양가 규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양가 규제는 분양가 상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뭘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임대료 규제 했었죠. 임대료 규제, 임대료 상한제 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임대료 규제는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대료를 규제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대표적인 효과가 공급이 감소한다 그랬고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그랬고요. 임대주택의 질이 어떻게 되죠? 저하된다 그랬죠. 그리고 탄력성이 클수록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도 똑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건 임대료 상한제였고 오늘은 이제 분양주택에 대한 규제죠. 지난 시간은 임대주택에 대한 규제였고요. 자, 분양주택이 있을 때 여기가 시장 가격이죠. 여기 균형 가격. 그럼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이 균형 가격보다 위에서 규제하는 겁니까? 아래에서 규제하는 겁니까? 아래에서 규제하는 거예요. 아래에서. 만약에 위에서 규제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똑같습니다. 임대료 규제가 똑같다고요. 분양가 규제나 임대료 규제가 똑같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이게 표가 있네요. 자, 거기 보시면요. 네 번째 저만 보세요. 네 번째. 거기 보시면 신규 공급 감소 보이세요? 네, 줄차 되겠네요. 임대료 규제가 똑같습니다. 주택의 질은 어떻게 될까요? 저하되겠죠. 질적 수준 저하되어 있네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다, 그죠? 임대료 규제가 똑같다 보시면 돼요. 똑같아요. 따로 뭐 별도로 외울 게 없어요. 임대료 규제가 똑같아요. 자, 그런데 거기 두 번째 점 보세요. 투기정가 보이십니까? 네, 투기정가 줄치고 별표하겠습니다. 우리 임대료 규제는 투기라는 말이 없었죠. 그건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건 분양주택이다 보니까 투기가 일어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균형 가격이 만약에 5억이라 그래 볼게요. 시장 가격이 5억인데 5억보다 낮은 가격에서 분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집을 분양을 받으면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싸게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내다 팔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더 비싸게 팔 수 있겠죠. 5억짜리 집을 3억에 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바로 차익이 바로 누릴 수 있으니까 투기 수요가 증가합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신규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중고주택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르겠죠. 중고주택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고주택을 주로 사는 저소득층들에게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주택난이 심화된다 이런 말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분양가 자유라 볼게요. 분양가 자유라는 분양가 규제하고 다 반대입니다. 다 반대. 그럼 공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아까 분양가 규제는 공급이 감소라 그랬으니까 분양가 자유라는 다 반대로 신규 공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증가.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대형주택 위주의 공급이라고 되어 있죠. 자, 분양가 자유를 하게 되면 건설사들이 주로 큰 평수 위주로 아파트를 공급해요. 그러면 저소득층들은 조그마한 아파트를 필요로 한데 조그마한 아파트들은 잘 안 짓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소득층의 주택난이 심화된다. 이것도 줄치셔야 되겠네요. 분양가 규제를 해도 저소득층은 주택난 심화, 분양가 상한제를 해도 주택난 심화. 그래서 분양가 자율화에서는 신규 공급이 증가한다. 공급이 증가합니다. 자, 밑에 것들은 굳이 안 보셔도 되겠고 표 내용 잘 보시면 되겠네요. 자, 넘겨볼까요? 자, 넘기시면 양가로 4번이 있어요. 이 양가로 4번은 별표 2개 하세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있나요? 하고 있어요. 분양가 자유라는요? 하고 있습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자, 분양가 상한제는 제가 한번 답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분양가 상한제는 모든 주택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죠. 그 중에서 일단 공동주택만 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이렇게 돼 있죠. 보이세요? 공동주택 줄치세요. 책을 읽으면서 의미를 파악하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공동주택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 제5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된다. 이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얘기죠. 주택법 5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는 가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가격보다는 아래에서 받아라. 이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분양가 상한제죠. 분양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여기까지 읽고 나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일단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이 하는 거구나. 그런데 모든 공동주택이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어떤 특정된 지역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네요. 맞아요? 그럼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은 다 뭐 한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분양가 자율화하겠다는 거예요. 두 개 다 당연히 자율화가 원칙이야. 아니 집을 가격을 정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파는 게 원칙 아닌가요? 그게 원칙인데 주택법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해야 된다. 이 내용을 지금 하고 있죠. 오케이? 자, 그럼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보니까 기억해 보니까 공공택지라고 되어 있네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구나. 됐어요? 딱딱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해야 된다. 이 얘기고. 자, 니은해 보세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뭔데요? 민간택지지. 공공 아니면 민간이지. 왼쪽 아니면 오른쪽인 거고. 야, 이제 방에 가면은 왼쪽 말고 다른 쪽에 양말이 있어. 어느 쪽에 있다는 얘기야? 그래. 이걸 자꾸 공공 아니면 뭐예요? 민간. 하나님 아니 이거지 뭐. 그죠? 그럼 공공택지 외의 택지니까 민간택지잖아요. 그러니까 민간택지는 원래 분양가 자율화라니까. 원래는. 근데 민간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서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지역이래요. 민간택지는 원래 분양가 자율화인데 국토부 장관이 보니까 울산 남구 옥동이 아파트 가격이 막 급격히 오르는 거야. 저 지역은 지금 주거 상승에 우려가 있어. 주택가격 상승에. 그럼 저기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국토부 장관이. 그러면 그 지역은 민간택지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 그런 내용이잖아요. 됐어요?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우리나라는 분양가 상한제도 하고 있고 분양가 자율화도 다 하고 있지. 다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가 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1번이 원칙이면 2번은 예외인 거죠. 자, 그러면서 기억해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줄치고 별표 2개입니다.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안 한다는 거지. 기억해야 돼. 중요하다고.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이거 말고 또 중요한 게 더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면 딱 튀어나와야 돼, 이 말이. 300세대 미만. 그렇죠. 300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옆에 적으세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나오면 2개가 딱 기억이 나야 돼. 300세대 미만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시험에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한 김에 니은 디귿도 한번 보겠습니다. 니은 디귿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거기 보면 경제자유구역이라고 있죠. 줄 치세요. 자,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건 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개론에서는 아직까지. 공포 시험도 아니고.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거는
경제를 좀 잘해보겠다고,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겠다고 지정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근데 그런 데다 규제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거죠. 외우려고 그러지만 이해를 해야 되죠. 여기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지정한 지역인데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규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있는 규제도 풀어줘야 될 판이야, 거기는. 근데 거기다 새로운 규제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관광특구라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뭔가 관광을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지역인데 거기다가 규제를 할 수는 없죠. 근데 물론 관광특구는 단서가 있어요. 50층 이상, 150m 이상이라는 단서는 붙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관광특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맞습니다.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분양가 상한제. 자, 그 다음 선분양, 후분양입니다. 자, 선분양 제도와 후분양 제도는 뜻은 여러분들이 뭐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선분양이 뭐예요? 일단 분양을 해놓고 집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후분양은요? 다 지었고 나서 분양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분양은 공급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공급자 중심 줄치세요. 자, 그리고 후분양은 수요자 중심 줄칩니다. 즉, 후분양 제도는 수요자, 소비자에게 유리한 제도예요. 후분양이. 후분양이 소비자한테 유리해. 왜냐하면 후분양은 집을 다 지어진 걸 사니까 집을 딱 보고 내가 마음에 들면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분양은요, 짓기 전에 다 분양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나중에 그 주택의 질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주택의 질이 어떤 게 더 좋겠어요? 후분양이 좋죠. 당연히 물건을 보고 사는 게 우리 유리해요. 자, 그런데 왜 후분양을 안 할까?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야. 왜 후분양을 안 할까? 우리나라는 대부분 주택 선분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후분양을 안 하느냐? 후분양에 아주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단점이. 그게 뭐냐면 후분양의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점 보세요. 거기 보시면 공급 감소라는 말 보이세요? 네, 그거 줄치고 별표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후분양을 하게 되면 주택의 공급이 감소해요. 왜냐하면 다 짓고 팔아야 되니까 자금 여력이 작은 중소건설회사들은 집을 지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형 건설사 위주로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택의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후분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공급이 줄어드는 건 안 좋은 거거든요. 집이 부족해진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후분양 나오면 공급 감소를 꼭 기억한다. 공급 감소. 자, 그 다음 선분양 보세요. 선분양에서 뭘 특히 기억해야 되냐면 거기 두 번째 점이네요. 두 번째 점. 투기 발생 조치입니다. 보이세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선분양과 후분양 중에 후분양이 좀 더 비싸요. 선분양이 좀 싸. 분양가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분양하고 나서 집이 완공이 되게 되면 주택가격이 분양가보다 더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투기 수요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중간에 분양권 프리미엄 같은 전매 차익 같은 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분양은 투기 수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분양이 품질이 저하된다. 후분양이 품질이 저하된다. 선분양. 그래서요. 분양가 상한제, 주택 선분양, 이 둘은 투기 수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아까 했었죠. 선분양할 때도. 여기 분양가 상한제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둘 다 투기 수요가 일어납니다. 주택의 질은요. 둘 다 안 좋죠. 자, 근데 이제 분양가를 자유를 한다든지 주택 후분양을 하게 되면 주택의 질은 어떻게 되죠? 저하되지 않죠? 주택의 질이 상승한다, 향상된다. 자,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 선분양은 투기 수요가 일어나고 주택의 질이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선분양 그 밑에 보시면 목돈이란 말 보이세요?
그럼 여러분 선분양과 후분양 중에 어떤 게 더 소비자 입장에서 목돈이 부담스럽죠? 후분양이 목돈에 대한 부담이 있죠. 다 지어진 집을 들어가야 되니까 돈 다 주고 들어가야 돼. 하지만 선분양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눠서 내기 때문에 목돈에 대한 부담이 없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것 같고. 자, 그 위에 보면 이자라는 게 나와요. 이 건설 자금이자인데요. 건설 자금이자는 건설회사들이 주택을 건설할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그럼 대출을 받으면 뭘 내야 돼요? 이자 내야 되죠. 그래서 자, 집을 여기서 착공을 했어요. 완공, 준공이 되겠죠. 이때까지 발생하는 이자가 건설 자금 이자다. 요 짓기 시작해가지고 짓는 동안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이자가 건설 자금 이자예요. 근데 이 건설 자금 이자를 선분양과 후분양에 대해 누가 부담하느냐 이 말이에요. 상식으로 생각해 보자. 자, 이 완공이 된 다음에 수요자들에게 분양하는 게 뭐죠? 후분양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자 이거 누가 부담했을까요? 건설회사가 부담했겠지. 맞아? 선분양은 이때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럼 이때는 건설자금이자를 누가 부담합니까? 수요자가 부담하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주택 선분양 제도는 소비자가 이자를 부담한다. 줄칩니다.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후분양은 이자를 누가 부담한다? 공급자가 부담합니다. 물론 결국 나중에 이자를 분양 가격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떠넘길 거예요. 그거는 별개고요. 이자는 어찌됐든 간에 후분양은 누가 부담한다? 건설회사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후분양 같은 경우는 선분양보다 좀 비쌉니다. 이자 자체를 떠넘기고 하기 때문에 더 비싸. 분양가 자체가 더 비싸다. 자, 됐고요. 그 정도 봐두세요. 특히 후분양일 때는 공급이 감소한다는 거 기억합니다. 선분양은 투기수요. 자, 이제 233페이지 조세 정책입니다. 자, 먼저 조세 정책에서는 거기 양가로 3번에 부동산 조세의 기능이라고 있네요. 자, 그 기능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요. 소득 재분배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 줄칩니다. 네, 조세는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시장은 소득 재분배 기능 있나요? 시장은 없다고 그랬죠. 시장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소득 재분배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소득이 재분배돼. 근데 정부의 정책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조세를 통해서 소득이 재분배됩니다. 우리 임대주택 정책도 소득 재분배 중에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임차인을 위한 거니까 이것도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하는 거고, 임대주택 정책, 조세도 마찬가지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넘깁니다. 자, 이 부동산이 있어요. 이 부동산을 좀 샀어요. 취득, 보유, 처분. 그래서 우리 부동산은 취득, 보유, 처분이라는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되죠. 그럼 이때 취득할 때 세금을 내야 돼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세금을 내요. 부동산을 보유하는 보유 단계에서도 세금을 냅니다. 처분할 때도 세금을 냅니다. 근데 세금은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어요.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은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은 지방세, 이렇게 불러요. 우리 세금 고지서에 울산 세무서에서 왔다 그러면 국세고요. 남구청, 중구청, 구청에서 오잖아요. 그럼 그거는 지방세예요. 그러면 각 단계마다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거든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34페이지 보시면 표가 하나 있네요. 보이세요? 그 표 별표 2개 합니다. 그거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취득시 한번 볼까요? 취득시 부과하는 국세, 인지세, 상속세, 정여세. 상속과 정여도 취득이죠. 그 다음에 취득시 부과하는 지방세는요, 취득세, 그리고 등록 면허세. 우리가 면허를 취득하면 등록 면허세 냅니다.
자, 다음 보유 단계. 국세로는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는 재산세. 처분할 때 국세는 양도소득세, 지방세는 지방소득세가 있네요. 꼭 이거는 외워주세요. 시험에 최근에 자주 물어보고 있다. 자주 물어보고 있다. 옆에 기출에 한번 볼까요? 기출에서 한번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내요. 증여세는 국세로서 취득 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맞습니까? 네, 증여세, 국세, 취득 이렇게 딱 짝을 맞춰야 된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증여세 그랬는데 지방세 그러면 안 되겠죠? 국세죠. 그리고 취득 단계인데 보유 단계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세냐 지방세냐, 취득 단계냐 보유 단계냐 처분 단계냐를 정확하게 딱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자, 그래서 세금의 종류 봤고요. 그 다음에 자, 조세의 전가와 귀착인데요. 자, 이 부분도 시험에서 조세에서는 항상 잘 나오는 부분이죠. 조세의 전가와 귀착. 네,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임대주택이 있어요. 자, 임대주택에는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죠. 임대인은 수요자입니까? 공급자입니까? 공급자죠. 임차인은요? 수요자죠. 수요자. 자, 그런데 이번에 재산세를 임대인에게 1,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급자인 임대인에게 재산세 1,000만 원이 부과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임대인은 원래 이 세금을 임대인이 다 내야 되잖아요. 다 내야 되는데 다 안 내려고 그래요. 다 안 내려고 그러고 이 세금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떠넘기려고 그래요. 그 부담을.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조세의 전가라고 그래요. 제3자에게 세금을 떠넘기려고 한다. 이걸 조세의 전가라 그럽니다. 이 조세의 전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그렇지 올린다 이 말이에요. 세금을 떠넘기기 위해서.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300만 원을 인상시키겠다 하고 임차인에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집세를 300만 원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조세의 전가입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임차인이 알겠습니다. 저 300만 원 올려드릴게요. 그랬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임대인은 1,000만 원 중에 얼마를 부담하게 됩니까? 700만 원. 임차인은 300만 원을 부담하게 되겠죠. 이처럼 세금 1,000만 원을 부과했더니 공급자와 수요자가 최종적으로 세금을 얼마 부담하게 되었느냐, 이거를 조세의 귀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조세의 전가는 세금을 떠넘기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 조세의 귀착은 전가의 결과, 수요자와 공급자가 최종적으로 세금을 얼마를 부담하게 되었느냐, 이걸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뜻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뭘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 세금을 과연 얼마만큼을 떠넘길 수 있느냐? 많이 떠넘기느냐, 많이 못 떠넘기느냐? 수요자와 공급자 중에서 세금을 누가 그럼 더 많이 부담하느냐? 이런 것들 알아야 돼요. 지금 이 경우는 공급자가 세금을 많이 부담해요? 수요자가 많이 부담해요? 공급자가 많이 부담하죠? 그러면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 공급자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지금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세의 전가와 귀착의 정도,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가격을, 임대료를 300만 원 올리겠다 통보를 했어요. 임대료를 300만 원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그랬는데 임차인이 가격 변화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에요.
가격이 예민하다고. 그러면 임차인은 300만 원 올려주려고 그럴까요? 안 올려주려고 그럴까요? 안 올려주려고 그러겠죠. 100만 원만 올려드릴게요 하든지 아예 그냥 나가겠습니다 하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가격에 민감할수록 저 세금을 부담하려고 한다는 거야? 부담 안 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렇지. 그걸 잊어먹으면 안 돼.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세금을 부담 안 하려고 한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예민하다, 가격에 민감하다 이 말은 탄력성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거 기억이 안 나오죠. 말짱꽝인 거야. 탄력성이 크다는 건 제가 전에 가격에 민감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그런 기본을 잊어버리면 이제 꽝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것들을 잊어먹으면 안 된다. 다 영향을 준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우리 덧셈 뺄셈을 잊어버리고 구구단을 잊어버리면 말짱꽝이죠. 뭐 이차함수 어떻게 하겠어요? 함수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기초가 되는 부분을 잊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탄력성이 크다는 게 무슨 개념인지 그런 거는 기본이거든요. 자, 그래서 조세의 증가와 기착의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럼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탄력성이 큰 쪽이,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는 뜻입니다.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 세금을 적게 부담한다? 예? 민감한데 어떻게 많이 부담하겠어요? 세금을 적게 부담하죠.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반대로 탄력성이 작은 쪽은요. 그렇지. 그건 가격이 둔하다는 거거든. 가격 변화에 둔하니까 세금을 떠넘겨도 알겠습니다. 낼게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줄부터 쉴게요. 거기 234. 거기 동그라미 4번입니다.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죠. 탄력성이 큰 쪽은 가격에 예민함으로 적게 부담하고, 여기서 적게라는 건 세금을 얘기합니다.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탄력성이 작은 쪽은 가격에 둔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 잊어먹으면 안 돼. 이걸 잊어버리면 마장꽝이라니까. 아시겠어요? 잊어먹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시험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죠. 자, 보겠습니다.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했을 때,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했을 때, 첫 번째, 만약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다. 자, 그럼 이 경우에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조세 부담을 누가 더 많이 부담하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탄력성이 큰 쪽에 세금을 적게 부담한다 그랬죠. 그래서 수요자의 세금 부담하고 공급자의 세금 부담이 있을 때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부담합니까? 공급자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 탄력성이 작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한다고요. 탄력성이 큰 쪽이 적게 부담하고.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 지금부터 다 기억하고 가야 돼. 자, 두 번째요. 만약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에요) 0.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인 경우는 우리가 공급이 완전 비탄력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이 경우는 세금을 부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탄력성이 작은 쪽이 많이 부담한다 그랬는데 공급의 탄력성이 0 아닙니까? 그 말은 공급자가 세금을 전부 부담하게 되겠죠. 맞아요? 자,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만약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다. 무한대. 자, 우리가 무한대라는 거는 완전 탄력적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 경우는 세금 부담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게 될까 이 말이죠. 자,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을 적게 부담한다 했으니까 수요가 완전 탄력 무한대니까요. 수요자는 세금 부담을 하나도 안 하겠죠. 그럼 결국 누가 다 부담하는 겁니까? 이것도 공급자가 세금을 전부 부담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두 경우를 한번 봐보세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인 경우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인 이 경우는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했더니 누가 세금을 다 부담합니까? 공급자가 다 부담하고 있지. 그럼 이 말은 조세의 증가가 일어난다는 거야? 안 일어난다는 거야? 안 일어나죠. 조세의 증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세의 증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공급자에게 세금 부과했더니 공급자 지가 다 부담해야 되니까. 이 말은 가격의 인상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조세의 증가는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조세의 증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가격 인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 알아두세요. 네. 자, 그래서 조세의 증가 같고요. 조세의 증가. 자, 그 다음. 자, 우리 교재 2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양가로 6번인데요. 그 양가로 6번에 1번 별표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도 기본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셨다가 정리를 잘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지금 주택을 매매한다 그래 볼게요. 주택의 매매. 그러니까 매매를 한다는 얘기는 매도인이 있을 거고 매수인이 있겠다. 그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매도인은 수요자입니까? 공급자입니까? 공급자죠. 매수인은요? 수요자죠. 맞아요? 우리가 매도인이라는 것은 결국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다는 거야? 처분하고 있다는 거야? 처분하고 있다는 얘기죠. 매수인은요? 취득하고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제가 아까 취득, 보유, 처분할 때 각 단계마다 세금이 부과된다고 그랬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매매 거래가 일어났을 때 이 공급자인 매도인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인 처분 시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죠. 자, 그럼 이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다? 공급자가. 매도인 공급자죠. 그리고 어떨 때 내는 세금이다? 처분할 때 내는 세금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매수인, 수요자도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내는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 뭔데요? 취득세죠. 그럼 이 취득세는 수요자가 내는 세금이고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주택 매매라는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는 양도세와 취득세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세금을 보통 우리가 묶어가지고 거래세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거래세라 그런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조금 더 나가보면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했다. 그럼 이 양도소득세는 수요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까?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까? 공급자한테 부과하는 거죠. 맞아요? 자, 공급자에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공급이 줄어요.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이 줍니다. 공급이 감소한다. 잊어먹으면 안 돼?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이 감소한다 이 말이에요. 자, 또 볼까요? 그럼 만약에 취득세가 이제 부과가 될 거 아니에요? 취득세가 부과됐단 말이야. 또는 취득세가 중과가 됐다고. 그전에는 취득세를 부과 안 하다가 취득세를 부과했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기존보다 취득세를 더 많이 내라고 했다. 이렇게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 취득세는 누가 내는 세금입니까? 수요자가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수요자에게 지금 부과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는 뭐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수요가 감소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중과하게 되면 수요가 줄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임대인들 손해가 발생하니까 그럼 그다음부터 공급이 어떻게 된다? 줄어드는 겁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는데 수요가 감소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공급이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지. 양도소득세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는 공급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만약에 취득세가 감면됐대.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수요가 증가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그럼 아까 234 자, 거기 보면 기출의 4번이에요. 4번. 거기 보면 이런 말 취득세 감면이란 말 나오죠. 그럼 여기는 쉽게 냈단 말이야. 원래 취득세 감면 딱 이 말 나오면 수요 증가 딱 이렇게 얘기해야 돼. 위에 적으세요. 수요 증가. 그럼 수요가 증가되면 만약에 주택의 취득세를 감면했어. 그럼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겠죠. 맞아요. 그럼 주택 가격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 그래서 시험 이렇게 낼 수 있단 말이야. 취득세가 감면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중간에 수요 증가 딱 빼버려. 딱 빼버린다고. 자, 그럼 볼까요? 양도소득세를 중과했어요. 그럼 공급이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하죠. 만약에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주택의 공급이 감소할 거 아니겠습니까? 주택의 양도세를 중과했다. 그럼 주택의 공급이 감소하겠죠? 그럼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되는데요? 오르겠죠?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주택의 동결효과라 그래요. 동결효과. 중요하단 말이에요. 동결효과. 그러면 동결효과라는 거는 뭐를 부과했을 때? 양도세.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니까 공급이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해. 그래서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상승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동결효과는 보유와 관계됩니까? 취득과 관계됩니까? 처분과 관계되는 겁니까? 처분시. 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니까 그 주택의 공급이 줄어들고 그 결과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동결효과라 그래요. 잘 낸다. 자, 그래서 거기 다시 책 아까 238. 자, 거기 보시면 양가리 6번 1번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양도소득세 중과 줄치세요. 그럼 사람들은 양도소득세를 안 내려고 집을 안 팔겠죠? 그렇잖아요. 집을 안 판단 말이에요. 집을 팔지 않는다는 얘기는 공급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주택의 공급이 감소되어 줄치고요. 주택의 공급이 감소되니까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 주택 가격 상승.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동결효과라고 부릅니다. 그 뒤에 보니까 주택 공급의 동결효과라고 되어 있죠? 그거 꼭 기억합니다. 1번 기억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조세는요. 나머지는 다음 또 3월달까지 보기로 하고. 자, 오늘 투자를 할 텐데. 네, 페이지 248입니다. 자, 이 투자로는 출제 문항이 많이 출제됩니다. 한 8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그래서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은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서 248페이지 보시면 그 밑에 보충 한번 보세요. 보충 보이시나요? 자, 거기 보면 투자와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투기라고 보이시죠? 근데 거기 줄 치세요. 줄 치든지 네모를 하시든지. 일단 이제 투자와 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일단 부동산 투자와 투기는 이론적으로 다르다. 구별이 된단 말이야. 이론적으로 구별할 수 있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구별하기 어려워요. 투자와 투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투자는 취득. 아까 우리 부동산은 취득, 보유, 처분이라는 단계를 거친다고 그랬죠. 맞아요? 이 보유를 운영이라고도 그래요. 건물을 사서 임대 사업을 해서 나중에 건물 팔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취득, 보유, 처분이라고도 그러고 우리 투자론에서는 보유를 운용 단계라고도 그래요. 자, 그런데 투기는 취득과 처분만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중간에 보유, 운영 단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일단 이거 구별하고요. 일단 이거 구별하고 여기서 특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보유,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소득이득이라 그래. 소득이득은 보유,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수입 생각하면 돼. 임대수입. 우리가 소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생될 때 주로 소득이라고 그러거든요. 물론 뭐 일시적인 소득도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득이라는 거는 좀 일정하게 계속해서 발생되는 수익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뭐라 그런다고요? 소득이득. 처분할 때 발생하는 수익을 자본이득이라 그래요. 이걸 잊어먹지 마라 일단. 이걸 잊어먹지 마라. 자, 그럼 투기는 소득이득이 있다 없다? 없어요. 투기는 소득이득이 없고 자본이득만 있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거기 투자 보세요. 취득, 운영, 처분 이렇게 돼 있죠. 운영이 이제 보유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 보세요. 운영 과정에서는 무슨 이득? 운영 과정 소득이득 줄치고 처분 과정은 무슨 이득? 거꾸로 얘기하면 안 돼. 거꾸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투기는 보세요. 취득, 운영이 없죠? 운영이 없어요. 자, 그래서 밑에 3번에 표를 보면 소득이득 한번 봐보세요. 소득이득. 보유기간,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걸 소득이득이라 그러고 이거는 매 기간마다 발생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자본이득은 처분할 때 발생한다. 여러 번 발생한다. 한 번만 발생한다. 한 번만.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외우라 그러지 말고 소득이득이 뭔지 자본이득이 뭔지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사가지고 5년 뒤에 건물을 처분할 거야. 5년 뒤에. 그럼 5년 동안 매해 발생되는 게 무슨 이득이고 소득이고 처분할 때 한 번 딱 발생하는 게 무슨 이득이고 그렇지. 이렇게 딱 정리해 두시라 이 말입니다. 잊어먹지 마세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용어의 뜻을 잊어먹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은 일단 뭐 다음에 보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기시면 250페이지에 지렛대 효과라고 있죠. 보이세요? 네, 거기는 네모하고요. 별표 2개 하겠습니다. 자, 이 지렛대 효과는 조금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여기 책 펴놓으시고.